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8에서 10%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 양극재 공장의 헝가리 준공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강한 시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이 좋은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차 전지 쪽에 또 대표 주자인 한 종목 에코프로가 반등이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지럽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쪽은 조금 꿋꿋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3일 만에 순매수 전환이 들어오는 모습들이고요. 기관은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다. 한쪽에서 기관이 매수하면서 뭐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요즘 이쪽을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빠르게 강세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재발견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중에서 일단 알테오제는 시총 1위고 코스닥 내에서요. 예, 그리고 또 코스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빈자리가 그다음엔 당연히 2차 전지 쪽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로 들어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면 그동안은 로봇이나 아니면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그 빈자리를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차지하겠다라는 관점적으로 해석해도 그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쪽의 흐름들로 보게 되면 아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로 들어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를 이용하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에코프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자회사들이 쭉 연결돼서 실적을 가져가는 모습들인데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다 갖고 있죠.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양극재,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전구체, 그리고 또 에코프로 HN 환경설비 이런 쪽들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이런 흐름들이 그래도 만약에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 같이 뭉쳐서 오히려 시너지를 강하게 내겠지만 업황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오히려 그만큼 더 안 좋은 모습들을 가져가는 게 어떤 지주사의 가장 큰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반등의 빌미를 마련했던 대표적인 흐름들이 아무래도 리튬 가격의 반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일단 리튬 가격대에 대한 전망들이 한 올해까지 중반 때까지는 되게 힘들었었다가 하반기 들면서 변화가 들어온 모습들이 이제 세계 중국 회사죠. 세계 글로벌 리튬 1위인 감펑 리튬이라는 회사 쪽에서 CEO가 일단 바닥은 찍었고 다시 탄산 리튬 가격들이 상승세로 갈 것이며 내년에는 거의 톤당 20만 위안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보다 2배 이상 넘는 가격들을 제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 공급이 위축됐다라는 얘기들. 특히 지난번 CATL이 갖고 있는 광산을 계속 또 어떤 열지 못하고 계속 또 닫혀 있다가 이게 이제 막 열기 시작하면서 어제 들어가는 변화는 아직 이제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좀 묶여있던 어떤 재고들이 일단 다 소진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칠레라든가 호주 쪽에서의 광산들이 이제 다시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이슈나 정치적 이슈 때문에 어떤 예전만큼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못 된다는 쪽에서 공급이 위축된다는 관점들이 상당히 크고요. 그와 함께 수요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네. 중국 내에서도 ESS가 좀 더 많이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요 견인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어떤 리튬 가격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중심이 되는 리튬 가격들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을 내놓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도 그리고 관련주들도 이제 쓱 반응을 일으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를 대표하는 게 미국에서는 엘버마일이라는 주가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다 같이 혼합돼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바라보고 있는 2차 전지 종합 백화점 쪽의 느낌인 에코프로가 이제 슬슬 반영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상용화될 가능성들, 특히 FSD죠. 이게 국내에서도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험 운행이나 이제 운행이 시작됐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반응들이 상당히 놀랍다라고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FSD가 정착 상용화가 완전히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또 타보려는 수요들이 같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EV 특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쪽으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보조금 때문에 어려웠던 업황들이 다시 반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아무래도 실적이 부진했던 모습들 쪽에서 올해는
특히 이제 ESS 쪽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쪽들 UPS라고 그러죠. 비상발전 쪽에 들어가는 어떤 2차 전지 쪽들에 대한 ESS 쪽은 수요가 확대될 수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고요. 네. 게다가 또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같은 쪽에서 투자 효과가 드디어 이제 확인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분기 실적이 이번에 빠르고 강하게 유입됐다라는 쪽들로 봤을 때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작용을 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의 확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이 과거에 보여주던 것보다 빠르게 위축됐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이익이 발생하기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매출이 확대되는 기조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수익성의 흐름들을 찾아갈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들을 좀 앞으로 중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변화와 함께 그래도 빠르게 뭐 추세적으로 강한 모습들보다는 올랐다 다시 이제 차익 매물 소화하고 다음으로 가는 국면들을 계속 또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하나의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이번에 이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전략도 함께 세워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우리금융지주. 오늘도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3%대 오름세고 정책본의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합의 이 소식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은행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 받아가고 있는데 우리금융지주 오늘 시세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금융지주도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이틀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이고 네. 기관은 금융주에 대해서 베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11월 중반부터 기관들은 우리금융지주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은행주나 고배당을 보여줄 만한 금융주 쪽에서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나가면서 배당까지 받아갈지 아니면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차익 매물로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는 국내 어떤 금리와 관련된 쪽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정에서 한국은행은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을 거의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내년도 많아봐야 1회 정도 인하하게 되면 거의 다 됐다라는 쪽에서 금리 인하가 중단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바라봤던 예대 마진이 계속 또 축소되는 과정 쪽에서 이제 더 이상 금리가 인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예대 마진은 다시 일정 부분 또 유지 또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정부가 가계대출이라든가 부동산 규제를 위해서 대출 금리를 약간 또 상향하는 기조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대 마진은 더 좋아지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아주 잘 나온다. 그러면 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죠. 금리로 먹고 사는 어떤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떤 뭐 상생기금을 또 조성하라 안쪽에 대한 압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실적 흐름들이 좋은 건 좋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더 많이 써야 된다는 부담감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완연하게 내수주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가야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죠.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원화가 약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쪽에서는 여전히 눈길이 간다라고 봐서 환율의 흐름들도 계속 또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대출 부실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동안에 계속 이어왔었던 코로나19 때부터 이어왔던 가계 부실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모습들 쪽에서 PF 대출과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부담들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그만큼 대손 충당을 많이 쌓는데 그만큼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대손 충당금 환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실적에서는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정부의 또 정책들 특히 이제 고신용자들한테는 금리를 더 높게 하고 저신용자한테는 낮추는 정책들 이게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안정화된 금리를 적용하면서 어떤 대출 쪽에서의 마진은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쪽에서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부동산 규제에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면 대출의 확대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QE 확대는 제한된다는 쪽들도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번에 고배당주에 대한 시각들 3차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4.5% 가까이 되는 이제 배당들이 부과가 될 텐데 아마 마찬가지로 계속 매년 10%씩 배당을 늘려야 되는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모델로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의 압박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런 네. 쪽에서 추가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선행 PR이 지금 뭐 6배도 안 되는 쪽이고요. PBR이 0.5배 수준이다. 그러면 저평가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매수세는 좀 몰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이 좀 들어가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주가에 대한 가격 메리트는 좀 높아지는 상황들이 아마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은 지금 시즌에 그래도 맞는 종목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즌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세 튀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첫 거래일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 오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로봇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데 대형주 쪽에서는 이 종목이 그래도 로봇 관련 쪽에 가장 접근한 종목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현대오토웨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대오토웨버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리고 또 현대차그룹의 IT, SI라고 하는 시스템 통합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고 게다가 또 관련된 또 자동차의 디스플레이 솔루션 이런 쪽들도 개발하면서 그냥 현대차그룹의 IT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로봇 모멘텀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공장 관련된 쪽에 작업을 하면서 로봇이 그냥 자연스럽게 AI가 탑재가 돼서 알아서 뭘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딥러닝과 관련된 학습이라든가 그리고 또 관제, 그러니까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죠. 로봇들이 아무리 학습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어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선 관제 시스템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연계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과 로봇 쪽을 같이 연계한다라는 쪽들을 봤을 때는 시스템 관련된 쪽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쪽들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라고 로봇 시대의 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죠. 예, 이런 쪽에서 휴머노이드라든가 사족 보행 로봇 쪽에서 로봇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은 판매에 따른 이제 유통 그리고 AS 그리고 또 유지 보수까지를 다 하는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대오토웨버가 할 일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현대차그룹에서는 2029년까지 3만 대 이상 로봇을 도입해서 직접 작업장에 투입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현대오토웨버가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로부터 우리나라는 총 26만 장, 현대차는 5만 장 정도 GPU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받아서 이제 이를 또 활용하는 측면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그에 따른 AI 학습과 또 그에 따른 결과물을 그대로 또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런 로봇 쪽에 집중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담당할 쪽들은 현대오토웨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AI 관련된 쪽의 성과도 기대감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현대차 그룹 쪽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고평가 아니면 좀 밸류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밸류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어떤 모멘텀만 불러일으키게 되면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다는 쪽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직전 고점과 함께 저항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단기 매물 소화하고 다음 레벨업 그리고 또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강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난 고점대 부분을 넘어서 한 25만 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17만 5천 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바라보면서 한 전략적으로의 포인트를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웨버 오늘의 또 공략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로봇 모멘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었고요. 목표가 2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